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건 사고 소식부터 세 분과 함께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홍종성 기자, 양지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캄보디아에 돈을 벌러 가겠다는 20대 대학생 박모 씨가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죠. 이 내용입니다. 박람회에 다녀오겠다고 주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캄보디아로 출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돈을 번다는 소식이 아니고 협박을 받고 있는 듯한 메시지가 옵니다. 학생이 사고를 쳐서 해결해야 되니까 5천만 원을 보내라고 가족에게 이런 문자와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8월이요. 이 20대 대학생은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사망 원인은 심장마비로 추측이 되는데 고문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추가 실종자, 이 사망 사건을 지나서 추가로 캄보디아에서 또 납치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한 건이 아니고 전국 곳곳에서 여러 건의 관련 예.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중에서는 캄보디아의 가족이 출국을 했는데 이후에 연락이 끊겼다. 이렇게 신고를 한 이후에 연락이 닿거나 아니면 소재 파악이 된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현재에서 사망한 이 대학생 사건처럼 강력범죄에 연루된 정황이 의심되는 그런 경우도 몇몇 건이 있었습니다. 예. 먼저 광주에 거주하던 20대 남성은 지난 6월에 돈을 벌겠다면서 태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8월에 가족과 마지막으로 연락이 닿았는데 이때 마지막 통화 내용이 살려주세요였고요. 발신지가 캄보디아였습니다. 예. 가족 실종 신고를 받고 경찰이 지금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남성을 찾지 못한 상태라고 하고요. 예. 또 경북 예천에 거주하던 한 30대 남성도 8월에 캄보디아로 출국한 이후에 가족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닷새 뒤에 2천만 원을 주면 풀려날 수 있다. 이렇게 짧게 연락이 닿았지만 그 뒤로 지금까지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잠시 뒤에요. 실제로 캄보디아에서 우리 젊은이들을 구조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를 직접 연결해서 현지 상황을 들어볼 텐데 그 현재까지 알려진 이 두 명의 실종 사건을 보면 패턴이 거의 유사합니다. 장소가 일단 캄보디아로 동의를 하고요. 태국으로 갔지만 결국에는 캄보디아에서 전화가 옵니다. 어떤 전화가 오냐면 돈을 달라는 전화입니다. 그리고 구조를 요청하는 전화가 가족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사건입니다. 현재까지 두 명이 더 파악이 됐지만 홍 기자님 지금 보면 납치 사건이 이것만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네, 더 많을 가능성이 있는데 구체적인 신고 사례 좀 몇 건 짚어드리면 예. 지금 13일 경기 남부경찰청에 의하면 캄보디아에 갔다가 가족이 실종됐다는 신고 건수가 4건에 달합니다. 그런데 경찰 얘기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현지 대사관이나 영사관 콜센터를 이용해라 이렇게 안내를 드렸고 지금 한국에서 뭔가 수사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경북에서도 이렇게 캄보디아에 갔다가 가족이 실종된 신고 건수가 또 7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북에서도 6건이나 되는데 그 가운데 그나마 전북 쪽은 조금 다행인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6건 가운데 이 5건에 관련된 가족분들은 지금 신변이 안전하다 이렇게 확인이 됐고 나머지 한 건은 여성분이었는데 현지에서 손가락을 다쳐서 치료를 받다가 연락이 끊어졌다 하면서 이제는 연락이 됐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 전북 경찰에서는 지금 이 여성이 귀국을 하면 이 손가락 부상을 어떻게 당하게 됐느냐 이 경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다고는 하는데 예.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린 건수 외에도요. 특히나 최근 한 2년, 3년 사이에 예. 지금 굉장히 캄보디아 관련 이 납치 건수, 실종 건수, 신고가 많습니다. 예. 많은 정도가 아니고요. 2022년도에 한 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지금 2025년 8월까지요. 아직 25년이 다 가지 않은 8월까지 330건입니다. 이거는 급증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무언가 지금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지민 변호사님, 아까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그 학생 같은 경우 지금 가족들이 시신도 아직 지금 인계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맞습니다. 아직도 시신을 인계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7월에 출국을 해서 8월에 사망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지금 현 시점 10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한국 경찰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달 중에 시신 부검을 할 예정이고 이후에 시신을 인도하고자 한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일단 부검이라든지 이 행정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2달 넘도록 국내
국내로 운구를 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공안 당국과의 절차를 조율 중인 상황이어서 그나마 이달 중에 이렇게 시신이 운구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캄보디아는 이 다른 동남아 국가보다도 경찰과의 소통이 조금 어렵다라는 경찰의 이야기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런 절차라든지 아니면 시신 운구에 필요한 그런 제반 사항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잘 원활히 오고 가고 있는지도 역시 체크해 봐야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실제로 지금 캄보디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현지에서 선교사로 활동을 하면서요. 우리 청년들을 구조 활동하고 있는 우창수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선교사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선교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시아늑빌 교민회장 오창수 선교사입니다. 예, 저희가 방금 통계를 보니만 올해만 하더라도 실종 신고가 300건이 넘는데 이것이 다 지금 네. 범죄하고 연루된 건지 현지에서는 지금 이 상황을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네, 거의 그렇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 지금 구출하는 이 일들을 지금 횟수로 6년째, 지금 만 5년을 넘겨서 6년째 하고 있는데, 예. 지금 해가 갈수록 작년, 재작년부터 지금 급속도로 많이 구조 요청이 왔고, 예. 작년 같은 경우는 30건, 40건, 올해는 벌써 연말이 안 됐는데 벌써 50건이 넘어가는 거 보니까 지금 해가 갈수록 계속 지금 젊은 친구들, 한국 젊은 청년들의 구조 요청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왜 최근 들어서 급증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직장을 제대로 잡지 못한 젊은 친구들이 예. 캄보디아 가면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라는 어떤 고수익의 달콤함에 속아서 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들이죠. 예. 그러면은 이들이 한국 청년들을 꿰일 때 돈을 많이 주겠다 이런 수법으로 해가지고 입국을 유도하는 네네. 건가요? 맞습니다. 거의 뭐 요즘도 지금 제가 보면은 인터넷상에서도 굳이 구인을 하는 광고를 제가 봤거든요. 예. 근데 요즘은 그것이 굉장히 좀 지능화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는 캄보디아에서 일자리가 있다고 그러면 안 가니까, 예. 요즘은 어떻게 이제 구인 구직을 하냐면은, 캄보디아에 서류만 하나 전달해주면은, 캄보디아 가는, 비행기 티켓과 경비를 제공해 주겠습니다라는 그런 광고도 있고요. 아, 또 무언가 어떤 서류만 네. 전달해주면 된다. 네, 또 어떤 광고는 또 저랑 같이 캄보디아 여행 가실 분, 그 비행기나 경비에 대한 것들은 제가 다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 올라오니까요, 예. 어떤 여자분이 올리신 것 같은데, 그거 밑에 벌써 9명이, 그날 9명이 같이 가겠다고 붙어 있더라고요. 아, 참. 그런 광고글에 9명 정도가 가겠다고 동의를 하더라. 네, 그리고 또 한 예. 가지는 요즘은 캄보디아로 바로 오면 위험하니까 예. 옆에 베트남이나 태국으로 해가지고 육로로 또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경유해서 가죠. 이게 예. 베트남이나 태국으로 오게 해서 거기서 차에 태워가지고 캄보디아는 바로 차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점점 고도화 예. 지능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범죄를요, 캄보디아인들이 하는 것보다 중국인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실제로 그렇죠. 중국인이 뭐 살해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고 왜 중국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사실 저희들이 있는 이 캄보디아는 동남아에 있는 그 열 몇 개 국가들 가운데 가장 친중적인 그 스탠스를 보이는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있는 남부 항구도시 시아누크빌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중국 본토랑 가장 가까운 1대1로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 아, 1대1 도시에 뭐가 들어왔냐면 카지노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예. 다른 1대1 도시보다도 훨씬 중국 사람들에 의한 어떤 그 범죄적인 어떤 성향이 강한 도시가 되어버렸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카지노 여러 가지 또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온 한국 소위 말하면 이제 조직들, 범죄 단체들, 예. 그런 사람들 따라서 또 한국 젊은 친구들이 또 이렇게 또 취업 또 알선 받아가지고 속아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자주 등장하는 지명이 웬치라는 곳이던데 여기가 범죄 음. 단체들이 밀집한 곳인가요? 위험한 곳인가요? 사실 웬치라는 단어는 캄보디아 말입니다. 예. 우리나라 말은 단지라는 뜻이거든요. 아. 그런데 그 웬치라는 것은 그냥 단지가 아니고 예. 범죄 단지입니다. 범죄 단지.
쉽게 아. 말해서 이 웬치라는 곳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아파트 한 5동, 10동 되는 그런 그 큰 데서부터 한 예. 두세 동 되는 일반 그 웬치가 있는데 예. 웬치는 하나의 이제 고유명사지요. 그곳에다가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들, 또 다른 또 뭐 인도네시아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가다 놓고 예. 자기네 나라 말로 자기네 나라 사람들한테 보이스피싱이나 요즘은 뭐 어디 여러 가지 뭐 로맨스 스킴이랄지 아니면은 뭐 주식 뭐 리딩방이랄지 뭐 이런 범죄 사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범죄를 그 안에서 다 벌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 캄보디아도 경찰이 있을 테고 치안이 있을 텐데 치안 당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있는 건가요? 사실 그 말하기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예. 다른 언론사에도 이미 그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도 앞으로 계속해서 캄보디아 시아노크빌에서 선교 사역을 해야 될 선교사적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음. 제가 캄보디아 정부를 음. 어떻게 말하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예. 그런 경우가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가 없겠죠. 알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실제로도 좀 구조 활동에도 참여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최근에 네네. 어떤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까? 최근 가면 갈수록 더 지금 구조 요청 빈도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아져요? 예. 제가 지금 올해 벌써 재작년 2년 전 같은 경우는 제가 구조가 한 10명 될까 말까 했거든요. 예. 작년에 30-40명으로 팍 뛰더니만 올해는 벌써 연말도 안 됐는데 50명이 넘어가고 있으니까요. 예. 현재 지금 올해 2-3년 들어서 50 예. 명이요? 네네네. 벌써 5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 보니까는 예. 지금 2-3년 짧으면 2년 어간 사이에 지금 많은 한국의 젊은 친구들이 동남아나 캄보디아 같은 이런 곳에 예. 고수익 알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불법 취업으로 이렇게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요. 우리나라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나라 젊은이들한테도 이런 범죄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사실 우리나라 젊은 친구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예. 여기 저희가 그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시아노쿠베시 같은 경우는 중국의 일대일 도시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 사람들이 제일 많고요. 예. 그런 그 불법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입니다. 인도네시아도 아. 인구가 3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사람들, 또 같은 언어가 통하는 말레이시아 사람들, 요즘에는 베트남, 태국 사람뿐만 아니라 저 멀리 인도나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사람들까지도 캄보디아에 들어와서 이런 예. 온라인 사기 범죄에 뛰어들고 있는 중입니다. 예. 구조 활동 이게 범죄 단체가 관여돼 있기 때문에 구조하는 과정에서 위협이나 위험이나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없다고는 말 못하지요. 사실 저도 이번에 인터뷰 끝나고 이 광풍이 지나가면 예. 저도 전 집사람 데리고 한국에 들어가서 조금 좀 쉬라고 몸을 좀 피해다가 있다가 와야 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선교사님 개인 차원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당국이 좀 나서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좀 우리나라 당국에 좀 바라는 점이 있으실까요? 사실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저가 구한 것보다 10배, 20배 더 많이 구했습니다. 예를 예. 들어서 제가 작년에 30명을 구했으면 대사관에서는 300명을 넘게 구했거든요. 음. 그런데 마치 우리 대사관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마치 뭐 일방적으로 어떤 한국의 젊은 친구들을 갖다가 방치해 버리는 어떤 그런 식으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좀 가슴 아픈 면이 있지만은 사실 음. 한국의 대사관에 있는 많은 영사관 직원들도 한국 사람들을 구출하고 있고 지금도 아마 제가 알기로 500명 이상 대사관에서 구출한 사람들이 500명 이상이 지금 구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예. 여기 시아노국빌 뭐 교민 회장이지만 우리 푸놈펜에 있는 우리 교민 회장님도 같은 심정이지만 하루빨리 코리안 데스크가 와서 여기서 캄보디아 경찰들과 공조 수사가 진행되면 캄보디아 내에 있는 이 수백 명의 많은 우리나라 젊은 그 청년들이 더 이상 그 중국 사람들 밑에서 감금당하면서 불법 취업으로 이렇게 고생당하고 있는 이런 예. 것들이 빨리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송 교수님 안전 좀 조심하시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저희가 캄보디아 현지를 연결하는 거여서 조금 음질이나 연결 상태가
좋지는 않았던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그 시신인도 얘기를 좀 했는데 홍 기자님, 그러면 가족들 입장에서는 지금 애탈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애타죠. 지금 시신이 발견된 그 대학생도 2달이 넘게 한국에 못 들어오고 있지만 사실 이제 다른 가족들도 연락이 되지 않든 되었더라도 이렇게 500만 원 주면 풀어줄게, 2천만 원 주면 풀어줄게 놓고 또 연락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방금 이 선교사님도 코리안 데스크 얘기하셨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드라마 속에서 좀 보셨을 거예요. 해외에서 우리 이제 우리 한국인 관련해서 일어난 범죄를 전담하는 수사관인데 이제 원래는 대사관에서 근무를 해요. 예.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여기 가면은 경찰서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 그래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경찰서에 있으면 좀 더 무슨 사건이 일어난지 더 잘 알 수 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데 예를 들면 현지 경찰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인 경찰이 우리랑 같은 곳에 있으면 좀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있죠. 예. 그래서 과연 이제 이런 부분의 현실성 또 하나는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이 캄보디아 이 수사 당국하고 MOU 체결도 해야 되고 그런 과연 코리안 데스크는 몇 명 파견할 수 있는가 이런 인원 문제도 있어서 빨리 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올 들어서 8월까지만 330건이면 이게 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마음 졸이고 부모들이 마음 졸이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영사관, 대사관에서 다 노력하시고 이렇게 선교사님도 노력하시더라도 결국은 우리 외교부, 법무부, 또 이 경찰청 여기서 정확하게 공식 루트를 통해서 코리안 데스크가 파견이 되고 설치가 돼야 이 캄보디아 안에 있는 우리 교민들이든 아니면 이렇게 정말 돈을 벌러 간 학생들이든 젊은이들이든 그 안전이 조금이라도 확보되지 않을까 굉장히 시급해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 사건의 용의자가 예전 몇 년 전에 한국 강남 쪽인가요? 뭐 문제 있었죠. 마약 관련해서. 맞습니다. 여기에 연루돼 있는 사람이에요? 네, 바로 2023년도에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있었던 마약 음료 사건 많이들 예.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이 사건과 연루가 돼 있습니다. 당시 누군가 대치동 학원가에서 이게 집중력이 좋은 음료라면서 학생들에게 음료를 권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필로폰이 섞인 마약 음료였던 것으로 알려져서 충격을 줬었죠. 예. 당시 가해자들은 이 음료를 마신 학생의 학부모에게는 자녀를 마약 투약 혐의로 신고하겠다 이런 식의 협박도 했었습니다. 이때 마약이 캄보디아에서 공급이 됐었다고 해요. 아. 근데 현재에서 그 공급책 역할을 했던 그 사람이 이번 대학생 사망 사건의 용의자 중 한 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사건 용의자가 총 5명인데 2명이 잡히지가 않았거든요. 그 2명 중 1명이 이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뭐 지나친 비약일 수 있겠지만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가정도 해보게 되는데요. 만약 2023년 그 사건 때 이 사람을 잡았다면 네, 이번 사건 일어나지 않았을까 막을 수 있었을까 이런 아쉬운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대통령실도 이제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맞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위성양 안보실장 주재로 캄보디아 이 한국인 범죄 대응 TF를 만들어서 오늘 오후에 이 첫 회의를 열고 TF는 외교부라든지 법무부 그리고 경찰청 등 관련 부처가 참여를 해서 앞으로 우리 해외 교민들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인들이 해외에 가서 피해를 입는 이런 범죄 사례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그 방침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고요. TF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서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을 지시한 지 이틀 만입니다. 다만 진작에 나섰어야 되는 것 아니냐. 또 국민 수백 명이 이미 실종이 됐다라면서 안타까운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예, 계속 실종 건수가 늘어나고 있고 현지 분위기를 들어보면 조금 더 빨리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 정부가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가수 태진아 씨 관련한 소식인데 글쎄요. 돈을 많이 벌었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왔어요. 13년도에 이제 뭐 건물을 하나 산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파는데 뭐 몇 배가 올라가지고 돈방석에 앉았다. 도대체 네. 얼마나 벌었길래 그래요? 300억 정도니까요. 돈방석이라고 표현할 300억을 만합니다. 벌었다고요? 네. 예. 12년 전에 매입한 건물을 만약에 매각했을 때 이 정도의 차익을 얻게 될 거란 지금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태진아 씨가 2013년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을 43억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건물을 내놨는데 매물 가격이 350억 원대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만약 이 호가 그대로 매각이 성사가 된다면 300억 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얻게 되는 셈입니다. 호가 기준인 거죠? 지금 네, 뭐 그렇습니다. 실제 매매가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양준일 변호사 12년
근데 이렇게 오르나요? 부동산 가격이?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부동산의 매각을 담당한 이제 중개인의 말을 빌리자면 예. 호재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어. 일단 이 해당 건물이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인근에 위치를 해 있고 인근 600m 거리에 신분당선 동빙구역이 개통될 예정이기도 하고요. 건물 뒤편으로는 또 용산 그 유엔사 부지 복합단지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호재가 많은 상황에서 건물 가치가 그 정도 평가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예. 일단은 지금까지 이 1층에는 직영하는 뭐 레스토랑이라든지 카페가 위치해 있고 태진아 씨가 이 운영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사무실이 3층에 위치를 해서 사용해 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기를 들어보면 이 호재가 끝날 것 같진 않은데 그럼 기다리면 더 오를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왜 팔았을까요? 통화하셨죠, 직접? 네, 오늘 통화를 해봤는데 뉴스 보도가 나가고요. 오늘만 해도 6명이 이 건물을 보러 왔다고 해요. 매수 의사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태진아 씨 표현을 빌면 그리고 또 이건 태진아 씨 설명뿐 아니라 실제로 지금 검증된 얘기기도 한데 여기 지금 신분당선 들어오죠. 그리고 이 빌딩 앞으로 뒤로 고급 주택단지 개발되면서 이제 이게 지금 태진아 씨 표현으로 하루만 정말 이렇게 잠만 자고 나도 좀씩 오를 만큼 지금 굉장히 좋은 여건이라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내놓는 건 본인 표현입니다. 지금 아내 옥형님이 지금 치매시잖아요. 지금 다행히 조금 그 어떤 진전이 좀 멈췄다곤 하지만 그래도 태신아 씨가 생각해 볼 때 아내가 더 악화되기 전에 단 1시간이라도 더 곁에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해요.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이 순간 제일 중요한 게 뭔가 나한테 예. 그 생각을 해보니 아내가 더 악화되기 전에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옆에서 간병도 해주고 멀리는 힘들더라도 가까운데 여행이라도 가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그런 판단이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사실 뭐 300억이라는 것 자체도 큰 돈이고 예. 그것만 해도 충분하지만 정말 부동산만 생각한다면 정말 단 한 달, 2달, 6개월, 1년 뒤에 팔면 더 큰 돈이 되겠지만 지금 그거보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다, 아내다 그런 판단을 했다. 그래서 선뜻 이렇게 내놨는데 바로 이렇게 반응이 여러분들이 사시겠다고 그렇게 이제 오늘 방문을 하셨다고 하고요. 그럼 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아니 그거 건물 가지고 있으면서 아내를 못 돌보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하는데 1층에 양 변호사 얘기하셨지만 레스토랑이 있잖아요. 예. 근데 본인이 나가야 매출도 좋고 오시는 분들도 태진아 씨 없어요. 자꾸 찾는다는 거예요. 태진아 씨가 운영하는 네네 게 레스토랑인데 있군요. 직접 운영하는데 자꾸 이제 태진아 씨를 찾고 또 3층에 엔터테인먼트 진아 엔터테인먼트도 있으니까 여기도 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예. 자꾸 아내를 혼자 두게 되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딱 끊어야 아내랑 더 같이 보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네요. 그러면 이해가 되네요. 실제로 방송에서도 아내분의 상태를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영상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옥경이 때문에 텔레비를 내 마음대로 이렇게 2분, 3분 이상을 못 본다. 자기 얼굴 쳐다보고 있어야 돼. 다른 데 쳐다보고 여보 뭐 하세요? 근데 또 좋은 게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병간호를 해주니까 치매가 이렇게 가다가 탁 끊겼어. 더 이상 진전이 안 돼. 최근에 와서는 나보고 여보, 아빠. 내가 여보 소리 들으면서 끌어안고 울었다니까. 다행히 치매 진행은 멈췄다고 하는데 거의 뭐 붙어서 병간호를 하고 있다면서요, 태진아 씨? 맞습니다. 과거 태진아 씨가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요.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아내를 고쳐주고 싶다. 이제 이런 마음을 표현했다고 했는데 그 마음 그대로 굉장히 정성을 다해서 병간호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 진심이 통했는지 아내의 상태가 지금 조금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 다만 치매라는 것이 완치가 사실상 어려운 그렇죠. 질병이기 때문에 여전히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합니다. 또 한 번은 아내분이 집안에서 넘어져서 팔이 골절된 적이 있었대요. 그 이후로는 잠을 잘 때도 둘이 손을 묶어두고 주무신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아내가 일어나면 자신이 함께 일어나서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남편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실제로 치매 뭐 이렇게 가족도 잘 못 알아본다고 하는데 유일하게 좀 태진아 씨 부인이 알아보는 분이 있어요? 네, 반응을 보인 건데 이제 태진아 씨가 본인에게 송대관 선배가 이제 자꾸 했을 때 옥형 씨한테 아내분한테
송대관 형이 돌아가셨다. 그렇게 얘기를 전했더니 이제 사실 그동안 웬만하게 가족, 가까운 사람 말고는 누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인데. 얘기를 해도. 네, 그런데 어떻게? 왜? 이렇게 깜짝 놀라면서 송대관 씨를 명확하게 기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의 기억이 좀 돌아오나? 이제 좀 정말 호전이다. 아니면 최소한 여기서라도 멈추나 이런 좀 희망을 가졌었다. 만약에 이 송대관 선배가 살아있었다면 지금 우리 집에 불러서 같이 얘기하고 이랬으면 정말 알아봤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안타까운 순간이 있었다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변해 이를 묻는 곳입니다. 관례라는 이름으로 국회법 121조와 129조에 명시된 조항을 회피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법을 존중해야 할 대법원장님께서 관례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할 방패로 삼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체에 대한 이번 국정감사의 증인 출석 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뿐만 아니라 헌법 제103조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떠한 재판을 하였다는 이유로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 이승훈 전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보신 대로요. 오늘 오전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으로 가느냐, 국회로 가느냐 그것도 관심이었거든요. 일단은 국회로 왔습니다. 김 의원께서 보시기엔 출석 자체를 한 거, 이거는 왜 했다고 보세요? 일단은 대법원장으로서 삼권 분립, 재판의 독립 이런 것들을 늘 강조를 해왔었는데 예. 입법부에 대한 존중은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예전의 국감처럼 관행대로 인사말 그리고 마무리 말은 출석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서로 생각을 좀 달랐죠. 법사위에서는 특히 이제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인으로 채택을 해서 적어도 지난번 두 차례 청문회에서 질문하지 못했던 불출석으로 인해서 질문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의견은 들어야 되겠다라는 예.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 지점은 불발은 된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일반 기관 증인들의 어떤 그 증인 선서 전에 대법원장의 인사말을 듣고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질의가 이루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적어도 민주당에서 사법부를 향해서 어떤 지점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지 예. 이런 부분들은 조금 듣고 중간 정해 시간에 이석을 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정의 성과가 있었다는 의미도 있나요? 뭐 성과라기보다는 예. 일단은 출석을 했다는데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예. 그러니까 이석을 허락하지 않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번 국감에 출석 안 할 거다라는 의견들도 상당히 있었죠.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왕에 출석을 했으니까 질의응답의 답변은 안 하더라도 저희도 아마 뭐 기대는 안 했을 겁니다. 답변하리라고는. 그런데 예. 적어도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바 또 국민들의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는 일부 질문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럼 조희대 대법원장의 유일한 발언을 한번 좀 살펴보죠. 어떤 얘기를 했냐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예를 찾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재판을 하는데 위축이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삼권 분립, 법치국가를 강조를 했습니다. 최 의원님, 이 얘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준비해서 온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좀 뭐 의미 있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예. 오늘 사실 그 대법원장이 국회를 오실 줄 알았는데 국민들께서 굉장히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이게 원래 그 법사위의 대법원에 대한 국감 때 뭐 모두 발언하시고 예. 마무리 발언하시고 이런 것은 관행이었지만
증언대에 세워서 증인처럼 몰아붙이는 것은 사실 이게 헌정사에 관행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관행을 국회가 깼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희대 대법원장도 사실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이게 국민들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고, 제가 오늘 점심 먹고 제가 국회로 들어갈 일이 있어서 예. 택시를 타서 국회로 좀 갑시다 얘기하니까 택시 기사님이 국회에 못 태워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못 태워줍니까? 저 이거 지금 가야 돼요. 그러니까. 밖에도 시끄러웠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기사님이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국회가 할 일이 없는 조직이다. 오전에 뉴스 보셨습니까? 이러다가 아유 뭐 그거 가지고 뭐 그러십니까? 원래 그런데요. 그러니까 자기는 요즘 그 영업이 너무 안 돼서 힘든데 예. 자꾸 국회에서 저렇게 싸우는 모습만 보니까 정말 국회에 태워주기 싫다. 걸어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태워는 주시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국회가 하는 행태는 과거의 관행을 완전히 깨버려서 굉장히 좀 여러 국민들께서 낯설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 이러한 국회의 모습을 자꾸만 보여주시면 상권 분립이 위태로워집니다. 상권 분립이 위태로워지면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예. 위험한 지경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오늘은 저렇게 좀 파행적인 모습을 했지만 앞으로 법사위에서 대법원에 대해서 저렇게 권한을 침해하는 상권 분립의 영역을 넘어서는 이러한 행태는 좀 자제하시는 것이, 이게 상권 분립이라는 교과서에 나오는 원칙을 좀 지켜주시는 것이 앞으로 국회의 행보에도 도움이 될 텐데, 많은 국민들께서 좀 국회의 오늘의 모습은 예. 조금 관행을 넘어섰고 절제의 원칙을 넘어섰고 알겠습니다. 국회의 영역을 많이 월권하였다 이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이석을 합니다. 국감장을 떠나게 되는데 오늘은 법사위원장이 그걸로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앉아서 의원들은 질의를 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답을 안 하는 상황이 연출이 된 겁니다.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이를 뒤로 미루고 우선 조희대 대법원장님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전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곽규택 의원님 조용히 해주세요. 시끄럽게 한 사람 보고 조용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입니까? 한덕수 총리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석열과 만난 적 있습니까? 그러면 한덕수와 만난 적 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판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못했다고. 네, 이제 최익진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을 설명시켜야 될 것 같아요. 저 장면이 오늘 국감에서 가장 이례적인 장면인데, 정작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물어봅니다.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물어봐요.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답을 하지 않아요. 이 관경이 1시간 넘게 앉았었던가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소문? 뭐 어색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행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깨졌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석하는 거? 그렇죠. 이석하지 않았던 것에 예. 대해서 비록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앉아서 국회의원들이 질문했고 그 질문들은 실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었거든요. 아니 왜 야당 유력 후보에 대해서 전원합의체 회부하고 이틀 만에 표결을 해버리지? 그리고 9일 만에 선고를 하지?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했던 대법관들이 다 유죄 판결을 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절차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그리고 엄격하게 심사할 수 있는 권리들을 많이 놓쳐버린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예. 대법원이 야당 유력 후보를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구나, 아예 피선거권을 박탈시켜버릴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그러면 사실상 계엄이 성공하는 계엄이 되어버리네라고 하는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그건 결국에는 대법원도 어느 정도 선을 넘었다는 겁니다. 예. 어떻게 대법원에서 야당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해서 재판을 하려면 6만 쪽이라는 기록은 다 못 본다 할지라도 자신들이 유죄 판결을 하기 전에 최소한 중요한 기록 부분 정도는 보면서 재판연구관과 어떤 얘기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그 일정을 보면요, 거의 다 대법관은 그냥 결정을 정해놨을, 그래서 기록을 보기도 전에 정해놨을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오늘 좀 질문한 부분은 굉장히 시원해하는 시청자들은 좀 있었어요. 예. 또한 저는 좀 품격 있게 질문을 해야 되고 대법원장을 너무 공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그래도 어느 정도 인신모독적인 얘기는 하지 않음으로써 예. 또 중도층이 봤을 때 우려 섞인 모습들은 없었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대법원장도 출석을 통해서 사법부의 어떤 권위에 조금 재판의 독립에 침해할 수 있는 우려는 또 막고 국회도 어느 정도 대법원장을 앉혀놓고 질문했다는 측면에서는 국회도 존중됐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그래도 오늘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라고 예. 생각됩니다. 그러면 정광재 대변인 의견 듣고 사진 한 장 볼게요. 예. 오늘 국회에서 펼쳐진 장면만 놓고 본다면 완벽한 패자는 민주당이었을 겁니다. 민주당은 국회가 그동안 운영되는 과정에서의 관행 다 무시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렀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나오기 힘든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존중한다. 또 관행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어려운 자리에 나왔던 거죠. 여러 가지 본인에게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들에 대해서 침묵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미셸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의 부인이죠. 그들이 저열하게 갈 때 우리는 그래도 고상하게 간다. 그러니까 아무리 민주당이 정치 공세적인 저열한 예. 정치 공세를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본인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하나하나 답변에 응하는 것이 오히려 다른 정치적 논란으로 불거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민주당이 다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또는 탄핵 여론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침묵으로써 더 많은 이야기를 국민에게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 평가합니다. 제가 좀 반론해야 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례 없는 일에 대해서는 저는 새로운 관행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란 사태라는 것, 쥐기현 재판부에서 구속 기간을 날에서 시간으로 변경하는 그런 기괴한 어떤 방법들, 법을 창조하는 수준의 그런 모습들, 그거는 관행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죠. 그리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최근 10년간 보도도 됐었죠. 최근 10년간 심리 기간이 평균 994일이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뭐 전원합의체 회부되고 9일이니 7일이니 이런 것들은 관행을 깬 겁니다. 본인들은 관행을 스스로 다 깬 이 사건들에 대해서 왜 관행을 빌어서 관행대로 답변을 안 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이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란 사태, 쥐기현 재판부 그리고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 구속 취소 청구가 된 날 핸드폰 바꾸고 석 달 있다 또 바꾸고 그것도 굉장히 이상한 방법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사법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빚어진 사법 불신에 대해서 오늘 차제에 정말 당당하게 국감에 출석을 하셨으니 질의에 답변을 안 하는 방식은 뭐 본인 선택의 문제라고 봅니다만 예. 인사말에서라도 이런 사법 불신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작금의 이 사법부를 둘러싼 그 상황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낀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 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국민들이 정말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이라도 개괄적으로라도 이런 입장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예. 두 번 이런 기회가 또 있겠습니까? 15일 날은 또 알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예. 아닙니까? 두 번째 국감에서는. 그래서 그런 아쉬운 점이 있다는 거죠. 예. 최 위원님께는 다른 거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저희가 영상에서 잠깐 뭐 보여드렸는데 최혁진 무소속 의원입니다. 무소속 의원이 이런 사진을 합성된 사진을 하나 들고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주진우 의원이었나요? 뭐 국회의원 맞냐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엉뚱한 사진이라고 보는데 왜 올렸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일본 대법원하고 뭐 이런 논란이 있었나요? 그럼 저는 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던데 어쨌거나 이분이 올렸으니까 뭐 화제가 된 것은 사실인데 오늘 저는 굉장히 오늘의 법사위가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예. 이게 국회가 입법부로서 뭐 법안도 만들어내지만 행정부나 사법부에 대해서 통제권도 사실 갖고 있습니다. 통치권에 대한 통제 그리고 견제권. 그래서 뭐 국감을 하고 이러한 권한은 인정하지만 사법부의 예산이나 예. 인력이나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통제는 우리가 여태까지 많이 통제를 하는 것을 많이 봤고 견제를 하는 것을 많이 봤지만 개별적인 사법부의 판단, 결정 이러한 것에 대해서 재판에 관해서 관여한 적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만약에 관여를 하기 시작하면 정상적이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의 법사위의 장면이 매우 낯설었고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개별적인 재판이나 판사의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사사건건 입법부가 통제의 영역이라고 얘기하면서 간섭한다면 예. 입법부는 24시간 365일 특정 재판에 대해서 공격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재판마저 정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간다면 공정한 재판은 불가능할 겁니다. 다수당 입맛에 맞는 재판만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재판의 독립이라 할 수 있고 공정한 재판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오늘날 법사위에 민주당이 주도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을 출석시킨 오늘의 장면은 매우 위험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예. 싶습니다.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전에 쭉 앉아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정해가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자리를 떴는데 그때 영상도 저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1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말씀 안 하고 가시는 지금 이석하시는 걸까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석 안 됩니다. 예, 조심하세요. 원장님 지금 이석하고 이따 끝날 때 다시 온다는 말씀이실까요? 마무리 이야기할 때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후보가 없었는데도 이석하시는 이유 있으실까요? 카메라. 뭐 취재 현장의 모습을 보셨는데 이거 정광재 대변인께 여쭤볼게요.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은 생각을 해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오전의 상황이 다시 벌어질 텐데 똑같은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준비해 왔을까요? 과거에도 이렇게 대법원장이 모두 발언과 마무리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됐었던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해명하는 일이 있었죠. 2018년에 김명수 대법원장도 당시에 춘천지법에서 공무 관련한 비용 지출과 관련해서 논란이 됐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예. 모두 발언 내용만 놓고 본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것보다 더 진일보한 재판과 관련한 이야기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원론적인 얘기.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대법원장의 자리에 무게가 있는 거죠. 저는 근데 말 나온 김에 최혁진 의원과 관련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무소속 의원이라고 해서 뭐 이분이 어떤 정치 성향을 갖고 계신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지만 사실 더불어민주당 계열의 정당의 비례 후보를 받아서 16번으로 이번에 국회의원이 된 분이에요. 사실상 지금 민주당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정치인이죠. 그런데 지금 뭐 세간에 여러 사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인격 모독적인 사진을 들고 나와서 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판단할 일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일인지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도 좀 되돌아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이수민 비전 이제 마무리 발언할 때 한 번 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다고 뭐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것처럼 뭔가 진일보한 그 재판과 관련해서 얘기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앞으로 또 한 번 국감이 남아있죠. 그때까지 계속 이런 상황이 흘러갈까요? 그럴 수 있죠. 만약에 마무리 발언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말이 마무리지 다시 시작되는 것일 수도 있죠. 예. 그리고 또 15일도 또 가서 대법원장의 얘기를 좀 들으려고 할 것 같은데요. 오늘 그래도 저는 대법원장이 이석을 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던 것도 저는 잘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예. 또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상당히 절제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법사위원들 또 질문을 요구는 했습니다만 강요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증인 선서를 거부했기 때문에 증인으로서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증죄의 문제도 없었고요. 그렇지만 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야당 후보에 대해서 왜 저렇게 심하게 빠른 판결을 했을까 의혹은 있었습니다만 이 답변을 회피함으로써 좀 궁금한 부분은 해소는 못 됐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대법원장이 이석하지 않고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들었다는 측면에서도 저는 좀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제까지 사법부는 재판의 독립이 마치 만능 열쇠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법부 독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판에 얘기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 재판 절차와 관련해서 또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할지라도 대법원에 재판 갔더니 아무런 기록도 보지 않은 채 그냥 기각한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의 재판권이 엄청나게 침해되는 거잖아요. 예. 유력 야당 대선 후보조차도 대법관들이 기록조차 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의 어떤 대법원에 재판받을 권리는 엄청나게 많이 침해되고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차원의 일환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대법원장이 오늘 본인 개인적으로는 좀 수치스러워했을지는 모릅니다만
국회의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뼈아프게 좀 느끼고 예. 대법원이 권위는 살아야 되겠습니다만 권위주의로 흘러서 마치 일반 국민들의 재판을 그냥 소홀히 해도 일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떠한 권위주의적인 생각들은 좀 고쳐나가는 오늘 알겠습니다. 그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장면을 볼 텐데 법사위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찾아왔습니다. 그 영상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님. 예. 대표가 법사위 격려 오셨으면 뒤로 돌아다녀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건방지게 돌아다녀요. 그렇다고 당대표한테 건방지다는 소리 같은 건방지지요. 배워야 돼. 장동혁 대표가 저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을 만나서 한 얘기가 사법을 끝까지 지켜주십시오라는 보도가 나오는데 글쎄 뭐 현역 경험이 있으니까 저런 경우가 있나요? 그 원내대표, 당대표가 직접 저렇게 나서는 경우는 사실 드문데요. 네. 특히 상임위 막 시작됐을 때 첫날이 굉장히 중요하죠. 주요 기관들이 다 네. 시작이 되니까. 그러면은 주로 당대표는 아닙니다. 원내대표가 상임위장을 찾아서 조용히 그 자당 의원들을 좀 격려하면서 악수하고 조용히? 예, 그리고 예. 떠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제 피감기관장도 뭐 때로는 악수도 합니다만은 저렇게 당대표가 지금 본격적으로 나서서 하는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대체로 원내대표가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첨예한 법사위에 보란 듯이 장동혁 대표 와가지고 뭐 사법을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사법 불신이 이렇게 팽배해 있어서 그 불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어느 정도 인사말이건 마무리 말해서 사법 불신에 대해서 국민들의 이런 불신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이렇게 가겠습니다라는 그 말씀이라도 좀 해주십시오라는 게 사실상 민주당 의원들 국회의 요구사항인데 예. 거기에 대해서는 답이 없고 지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가서 오히려 굉장히 용기와 잘 해보십시오라는 뭐 그런 격려하는 듯한 잘 버티십시오 지금 이런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예. 당대표가 직접 나서는 것도 보기 드문 것이고요. 예. 저렇게 대놓고 막 앞으로 다니면서 하는 모습도 흔한 풍경은 아닙니다. 예. 뒤로 조심스럽게 가서 자당 의원들 격려하고 주로 떠나죠.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건방진 거 아니냐고 바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장 대표도 의도가 있었겠죠. 뭐 직접 찾아간 저렇게 보란 듯이. 과거에는 저런 장면이 김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런 장면 별로 없었지만 예. 요즘 당대표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하루에 열리는 토론회만 해도 한 20개 가까이 됩니다. 거기 웬만하면 다 갑니다. 예. 당대표, 그 원내대표 다 가서 인사하고 인사말하고 격려 발언하고 잘합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과거와는 좀 달라진 국회 풍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대법원장이 오셨는데 제1야당 대표가 가는 게 맞겠죠. 그건 사실 안 갔으면 더 이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나 그런가요? 그 중간에 좀 들어간 장면은 조금 과거와는 다른 장면입니다만 어쨌거나 대법원장이 오셨는데 제1야당 대표가 가서 인사말 하고 그리고 격려의 말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장동혁 대표가 과거에 법원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인연도 있고 하니 저것을 낯선 장면이라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당대표나 원내대표의 활동 범위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요즘에 말로 보면은 유노멀이죠. 그 새로운 그 풍경인데 어쨌거나 저것 가지고 건방지니 그런 말을 하기에는 예. 요즘 국회 풍경을 잘 이해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과거에는 없었던 것이라도 이번에 저런 풍경이 나쁘다고는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저것이 그렇게 비판받을 행동이라고는 저는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야당 대표는 저렇게 소위 과거에 없던 관행을 이렇게 판판히 깨면서 왜 대법원을 향해서는 관행대로 하시오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저런 모습도 과거의 당대표 원내대표도요. 모든 그 토론에 다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국감장이잖아요, 저기는. 그냥 보통 상임위도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죠. 특히 법사위가 굉장히 첨예하니까 장동혁 알겠습니다. 대표가 예. 장성김에 그냥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도가 굉장히 다분해 보인다라는 생각이죠. 근데 예. 국감장에 당대표가 격려 방문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도 저도 한동훈 당대표 시절에 예. 국감하고 있는 장면에 가서 해당 소속 국회의원들 격려하는 장면이 있었었고 이 앞으로 다니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건방지다라고 했는데 아마 이렇게 회의 석상에서
그 텅 빈 공간 글로 다녀서 문제를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뒤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를 한 박지원 의원은 건데. 뒤로 갔으면 되는 네. 거를 왜 가운데로 갔냐?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상대당 당 대표에게 아무리 본인의 뭐 연배도 높고 선수도 높다고 하지만 건방지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좀 과한 표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조희대 대법원 장관은 제가 살펴보니까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사법연수원 교수를 했습니다. 이 시기에 장동혁 대표가 사법연수원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수님이라는 그런 개인적인 인연도 있고 최근에 또 민주당이 하고 있는 행태라는 것이 사법부에 대한 압박, 겁박 이런 것들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상대적으로 혼자 맡고 있는 셈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라고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내일은 과방위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는데 이준숙 전 위원장이 출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영상 한번 좀 보겠습니다. 뭐 제가 자연인이 된 모습을 그렇게 보고 싶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보니까 뭐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 언론 장악에 대한 뭐 그 국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제가 이미 그 민간인이 된 신분 아니겠습니까? 어떤 질문을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증인으로 채택이 됐기 때문에 제가 나가려고 합니다. 증인 신청을 했기 때문에 나가려고 한다. 이게 최 의원님 글쎄요. 뭐 신청을 했으니까 나간다는 맥락이긴 하지만 내일 또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또다시 이게 화제나 논란이 될 수가 있는 뭐 공방이 벌어지겠죠. 뭐 그 과방위 차원에서 뭐 이준숙 위원장에게 물어볼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준숙 위원장도 뭐 기회를 많이 잡은 거죠. 자신이 뭐 지금 발언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많겠죠. 그러니까 특히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자신이 당했던 인권 침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할 것 같아서 일단 그 증인 합의는 여야가 했을 것 같고 최민희 그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장도 승인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진숙 전 위원장이 나오면 민주당에게는 좀 불리한 진술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불리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침소봉대를 만들 것 같은데 어쨌든 이준숙 위원장의 내일 그 과방위 출석은 오늘 뭐 법사위에 대법원장께서 나오신 것만큼이나 많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 같은데 어쨌든 과방위가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과학, 기술, 방송, 통신 뭐 여러 가지 일이 굉장히 겹쳐진 그 상임위가 과방위인데 너무 방송에만 집중하는 것 같아서 다른 뭐 통신이나 이런 부분 현안들이 많은데 왜 저렇게 좀 과방위가 편식을 하실까 이런 비판들도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의 지금 국정감사가 너무 정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일을 해야지. 자, 그럼 제가 아까 택시기사 얘기도 했는데 지금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국회의 모든 국정감사의 초점은 상대 정당을 헐뜯는 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헐뜯는 목표를 위해서 증인들을 선정하고 그리고 증인들이 그 주장을 일방적으로 냈었고 그리고 뭐 여야 의원들이 거기에 반박을 하고 그러니까 민생은 없고 그냥 국정감사가 여야 정쟁의 소용돌이로 빠져가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 참 국회가 너무나 좀 너무 소모적이고 소비적인 행태를 흐르고 있다. 지금 오늘 처음으로 뭐 첫날 보냈습니다만 내일부터라도 좀 국민들이 보시기에 생산적이고 좀 쓸만한 국회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행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가 아니고 뭐 국민들의 바람일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경찰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진숙 전 위원장 3차 출석을 요구했어요. 지금 경찰 조사받아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체포적 부심이 인용된 게 그게 체포해서 풀어준 거지 죄가 없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봐도 뭐 국회에 부르는 것보다 빨리 수사받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 국회의원이 왜 불렀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부른 이유는 이럴 겁니다.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방송의 독립성, 방송의 중립성을 강조해야 될 사람이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맨날 뭐 좌파 하면서 야당 비판하고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비방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공직선거법과 공무원의 정책 중립을 위반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증거 자료로 다 확보되어 있고 이래서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 좀 반성하고 그리고 국회에 나와서도 여기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좀 해명하거나 또 사과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제가 뭐 예단하건대 나오면 또 자기가 다 잘했다라고 할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좀 불편해할 수도 있는데
부득이 불렀다라고 한다면 방송의 독립성 그리고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내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합의제 기관으로서 5명이 합의제 기관으로서 돌아가는 것인데 2명 국민의힘 추천 2명 몫으로만 계속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돌아갔기 때문에 예. 사실상 완전히 무력화된 조직을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런 점에 대한 실정 책임을 좀 물으려고 할 것 같고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조금은 좀 겸허하게 자신이 방송에 잘못한 부분들, 방송의 독립성을 해친 부분에 대해서 좀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예. 그렇지만 뭐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이승우 위원장 뭐 변호사니까 이거 한 사법 절차 한번 여쭤볼게요. 체포적부심을 풀려났어요. 근데 경찰이 다시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에 불응했기 때문에 체포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1년의 과정을 걸으면 출석을 요구한 것이 부담이 되니까 반드시 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또 안 가도 되는 건가요? 지금 입장에 체포적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체포가 적당한지 여부잖아요. 네. 자신이 이제 경찰 소환에 응했습니다만 법원에서 필리버스터 하는데 자기가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하는데 참여하고 있어서 못 갔다라고 한 것이니까 결국 경찰 소환에 응해야 되는 것이고요.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또 체포될 수도 있죠. 그런 측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또 체포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 소환에 응해서 어떤 정치적 발언보다는 자신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범죄 혐의 유무를 좀 다투고 소환 조사를 잘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또 언론에 예. 또 수갑찬 모습으로 또 큰 소리를 치는 모습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좀 우리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예. 말씀드립니다. 국감 출석 등 일정을 고려해서 출석을 하겠다는 것이 이진숙 전 위원장 측입니다. 정치 권력의 폭주를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서 민중기 특별검사를 반드시 국정감사장에 세워야 할 것입니다. 양평 공무원의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서 민중기 특별검사는 강압과 회유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지난 2일에 특검 조사를 받았어요. 10시 10분에요. 그러다가 한 10몇 시간 조사를 받고 집으로 귀가를 합니다. 그리고 자필 메모, 새벽 3시 20분쯤에 자필 메모를 돌아와서 작성을 해요. 그리고 10일 날, 7일 뒤에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됩니다. 문제는 이 자필 메모, 정관장님, 이거를 국민의힘에서 공개를 했었던 거죠. 네, 자필 메모를 보면 정말 특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었는가 이렇게 의심하기도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강압, 회유 이런 정황들을 구체적으로 적었고요. 모욕감, 치욕감 이런 이야기들을 18차례나 썼을 정도로 당시 특검 조사에 대해서 돌아가신 양평군 공무원이 얼마나 심리적 부담을 크게 느꼈었는지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더 큰 문제는 지금 이분의 유서를 지금 경찰이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유서의 일부를 뭐 가족들에게 공개했다고는 하지만 유서 전체를 대중에게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검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이 예.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차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특검을 특검해야 한다라는 차원의 특검을 당론으로 발의한 거고요. 예. 이게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처리될 가능성은 상당히 현재로서는 낮다고 보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으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 이것을 특검을 당론으로 발의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신 거 저 밑에 보이면은 10월 3일 새벽 시간이 적혀 있습니다. 3시 20분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때 특검에서 조사를 받고 와가지고 이 메모를 이분이 적었다는 겁니다. 이게 한 장짜리입니다. 위에 보면은 저 글을 적기 시작한 시간도 있고 끝낸 시간도 있어요. 이게 한 장짜리인데 지금 논란이 되는 거는 유서가 20장짜리 유서가 있다는 거예요. 김유정
이 부분이요. 그러니까 이 유서가 가족 입장에서는 충분히 다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고 경찰에서는 보여줬다고 얘기하고 있고 어쨌거나 유족들에게 완전하게 간 것 같지는 않은데 이 공개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유족에게 형님인가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보여드렸다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오늘 필적 감정을 들어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과 그다음에 이제 부검 절차도 있고 수사 상황이 조금 정리가 되면 그때는 뭐 유족에게 당연히 그거는 드려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 남부청에서 수사 중인데 이거를 자필 메모나 또는 유서와 관련해서 이거를 뭐 숨기고 말고 할 것도 이유가 없고요. 예. 이 과정이 절차가 끝나면 당연히 전해드린다는 것인데 아예 안 보여드린 게 아니고 보여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 내용에 대해서도 자필이 맞는지 이런 확인도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 뭐 일부 보도를 보니까 자필 메모에 적혀 있던 단어들이 유서에도 조금 중복되는 게 상당히 많아서 그 20장의 유서 가운데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강압이나 회유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면밀하게 좀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예. 오늘 특검에서도 감찰 수준의 어떤 진상 조사하겠다. 그리고 이 고인에 대해서 조의도 표하고 특검의 어떤 수사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살펴보겠다 이런 입장을 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뭐 지나갈 수는 없는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분이 이제 소위 이게 양평 공흥지구 개발 부담금 때문에 이제 비롯된 사건 아닙니까? 김건희 씨 일가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공흥지구를 개발하면서 소위 17억의 개발 부담금을 갑자기 0원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당시에 개발 부담금 담당 공무원이었다는 거잖아요. 이 고인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에서는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이게 어떻게 17억이 갑자기 0원이 되느냐. 어떻게 이런 특혜가 주어지느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방식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특검은 뭐 강압이나 회유는 없었다고 합니다만은 또 본인이 주관적으로 판단해서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다양한 느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관적 예. 판단에 의해서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특혜와 관련한 조사를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16가지 혐의로 가장 많은 그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에서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결국 특검에서도 이 부분이 이제 오게티가 돼버렸는데 당연히 감찰 수준의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 결과도 함께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사실 이게 정치적으로 공방을 벌이는 걸 제외하고 이 사건 자체를 한번 봐야 될 텐데 이게 사망을 했어요. 그럼 부검은 절차가 있을 테고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이 되면은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규정 같은 게 있습니까? 특별한 규정이라기보다는요. 부검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부검할 필요성이 있다. 예. 극단적 선택인 것인지 타살의 흔적이 있는 것인지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유서도 있기 때문에 실은 부검을 안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사건은 또 정책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좀 정확하게 하려고 한 것 같고요. 두 번째 유서 같은 경우도 지금 자신은 억울하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예. 경찰의 강압에 의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 유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특히 또 관련자들에 대한 범죄 수사에도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유서에 대한 감정은 꼭 필요해 보이고요. 또 메모라든가 유서가 있으니까 또 기존에 사망하신 분의 어떤 필체하고 3가지 정도를 비교해서 예. 확인해서 정말로 이분의 진술 필체가 맞는지 일단 확인하고요. 예. 다만 뭐 돌아가신 분에 대한 명예라든가 이런 것들은 존중해 줘야 되겠습니다만 예. 또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다 보면 이거 굉장한 압박감을 받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더 받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공무원 같은 경우는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공무원 연금이 절반이 깎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 연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더 압박감이 있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특검도 수사를 하다 보면 뭐 범죄 피해자들은 다 부인하거든요. 기억이 네. 안 난다,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부인하기 때문에 자꾸 여러 번 물어보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이제 그게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자꾸 물어보니까 이거 나를 거짓말로 몰아가구나라고 하는 압박감이 좀 있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것에 대한 것들은 민주당이나 여야를 넘어서 좀 고인이 되신 분을 위해서라도 확인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확인 방법은 진술 녹화가 된 것 같거든요. 그러면 고인이 진술한 모습들이 다 있고 경찰이 질문한 모습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 있어서 정말 강압적이거나 회의를 했는지 이걸 통해서 특검의 수사가 좀 절차가 잘못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서 우리가 냉정하게 조금 그 내부 자체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찰 수준의 조사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 영상까지도 확인을 해보면은 명확히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달 말이었던가요?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검찰의 그동안 관행을 굉장히 질타하시면서 10명의 법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양평군청 공무원께서 뭐 황망하게 세상을 뜨셨는데 이것은 정말 억울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신 지 뭐 보름도 안 돼서. 근데 이렇게 수사 관행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그리고 검찰의 수사 관행이 나빴기 때문에 검찰청까지 폐지를 하는 상황에서 특검이 이런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일이 또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서 더욱 우려스럽고요. 왜냐하면 지금 특검의 수사 관행을 보면 증거가 없이 진술을 강요하는 그런 개연성이 짙습니다. 이분이 지금 유서에 쓴 것을 보면 이분이 썼는지 안 썼는지 물론 수사 과정에 밝혀져야 되겠지만 진술을 강요한다. 보통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증거를 들이밉니다. 증거가 이렇게 있는데 당신이 이렇게 하였죠. 이렇게 묻는 것이 수사의 관행인데 진술부터 강요를 한다는 것은 증거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압 수사가 이루어지고 밤늦게까지 수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지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이 증거를 갖고 수사를 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 증거가 없으면 사람을 불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밤샘 수사도 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인권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는 판에 특검은 대통령의 생각과 왜 다르게 가고 있는지, 왜 이렇게 강압 수사를 통해서 인간의 생명이 이렇게 가버리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인데 왜 이런 피해를 또다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우리가 목격해야 하는지 저는 안타까운데 어쨌든 특검은 수사에 좀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수사 관행을 좀 고쳐야 됩니다. 짧게.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김선교 의원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특검에서 계속 그 회의와 협박을 했다는 메모가 있는 거잖아요. 특검이 해당 정당과의 문제를 갖고 자꾸만 이렇게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CCTV와 관련한 영상 자료 공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아니 당시 양평 군수였기 때문에 17억의 개발 부담금을 하나도 그 부담 지우지 않는 그런 결론을 내렸을 때는 이게 담당자 한 사람의 판단으로 그게 가능했겠느냐라는 합리적인 질문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군수가 어떤 지시는 없었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압박으로 부담으로 느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영상 보신 것처럼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근황 그리고 정치 현안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저희가 민심경청 투어 하고 있다는 뉴스 저희도 전해드렸는데 그게 끝난 겁니까? 아니면은 다시 또 시작하는 건가요? 전 계속 할 생각입니다. 예. 정치인이 뭐 경청을 하는 게 끝날 수는 없는 거고요. 제가 열흘 정도 지역에 있으면서 지내고 주변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뵙는 그런 경청을 하고 있는데요. 잠깐 지금 추석 연휴하고 방송 때문에 왔고 계속 이어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당대표 정치할 때하고 실제로 지역에 내려가서 얘기를 들어보는 거하고 뭐가 좀 가장 크게 다르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경청하면서 치킨집 가고 그러면서 배달앱 문제를 저희가 박정훈 의원 등등 해서 우리 뜻을 같이 하는 의원님들하고 배달앱 관한 입법을 했습니다. 배달앱의 수수료 상한액을 정하는 내용으로요. 사실 근데 배달앱이 자영업자들에게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얘기를 모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전에. 그렇지만 제가 민심 경청으로 하면서 한나절 저녁 내내 그 치킨을 같이 배달하고 접고 하면서 지금 이 상황은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될 정도로 자영업자들에게 정말로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몸으로 좀 느낄 수 있었고요. 이걸 더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걸 짧은 기간에 해서 그런 동기가 생겼다기보다는 예. 조금 더 절실하고 우선순위를 바꾸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경청은. 한 대표님 계속 정치하실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렇게 민심을 실제 현장에 가서 그렇게 듣는 게 도움이 조금 많이 되던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은 정치인이 국민을 가르치거나 국민에게 말하기보다 국민한테 정치인이 듣고 배워야 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는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 동시에 하는 게 라이브 방송을 예. 두고 여러 가지 좀 말이 있는 거 예, 아셨죠? 예, 좀 예. 가볍다는 지적도 예. 있었고. 그거를 같이 병행하는 이유는 뭡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인이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께 다가가고 싶어 하죠. 저도 정말 국민들과 많은 국민들과 만나고 싶고 소통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 좀 진지하게 이렇게 MBN 뉴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라방에서 젊은 분들하고 축구 얘기하고 영화 얘기하면서 서로 공감대를 찾아보는 것도 저는 필요한 소통이라고 생각해요. 예. 여러 가지 방식의 소통을 해보겠습니다. 다양하게 다 해나간다는 말씀. 예, 일종의 동시에. 우리가 24시간 진지하고 심각하게만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국민들도 그러시고요. 그러면 정치라는 것도 결국은 그런 국민들의 어떤 리듬이라든가 생활에 맞춰줘야 되는 것이고 다양한 생각을 가지시고 다양한 관심사를 가지신 분과 대화하면서 역시 지금 젊은 분들의 생각은 이렇구나라고 알게 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현안과 관련이 있어가지고 오셨으니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간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당시에 한 대표께서는 법무부 장관이셨고요. 그때 이 사건이 어떻게 됐던 겁니까?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저는 이 사건의 존재 자체를 모릅니다. 그리고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요. 그냥 백혜룡 경장이라는 분이 혼자서 주장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먼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백혜룡 경정이라는 분이 얘기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보증을 서준, 사실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진실이면, 조금이라도 진실이 있으면 제가 모든 걸 다 내놓을 테니까, 다 걸 테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이게 만약에 거짓이라면 본인이 보증해준 백혜룡의 거짓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뭘 걸 거냐, 이렇게 제가 묻습니다. 일단 그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압 의혹이라고 하는 외압이라는 게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 사건의 존재 자체에 모르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요청을 받고 마약 수사를 덮어줬다. 영등포 경찰서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천세관에 들어오는 마약을 알고도 윤 대통령 부부 부탁을 받고 용인해줬다. 앵커님,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리고 영등포 경찰서라면서요. 법무부 장관이, 아니 경찰청장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 영등포 경찰서에서 뭔 일이 있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여러 가지 망상에 가까운 얘기들을 했어요. 그것도 주로 매불쇼 뭐 이런 곳에 나가서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6월, 7월에 이 사람을 형사 고소를 했고 허위사실 유포로, 그리고 민사소송도 걸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뭐가 있다면 근거를 좀 제시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이렇게 비교하겠습니다. 제가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서 가짜뉴스로 이 희한한 공격을 민주당으로 받았지만 결국은 이겨내고 승소하지 않았습니까? 진실이 드러났죠. 그런데 그때 그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거짓말이지만 소위 말하는 첼리스트의 거짓말 녹취라도 있었어요. 그렇죠? 제가 무슨 노래를 불렀다는 둥, 자기 남자친구가 그때 거짓말했던. 그런데 이거는 그런 비슷한 조차도 없습니다. 그냥 그 백경정의 망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고 넘어가는 거였는데, 그런데 갑자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그 사건의 백혜룡 경장을 파견해서 수사를 시켜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주장을 하는 본인의 말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부터 인증을 해주는 거거든요. 저는 백혜룡
경정 이분은 됐고요. 자, 현직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책임 있는 얘기를 한 것인데 저는 끝까지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얘기가 100% 허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밝혀내는 과정이 결과적으로 수사나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 되는 그런데 걸까요? 제가 예. 관여한 뭐라도 있어야지 조사를 하지 않겠어요? 예. 일단 백경장 혼자 제가 마약을 막았다고 주장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보증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에서 근거를 제시해야죠.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 어제부터 뭐라 그러면 나는 다 걸 테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뭘 걸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네요. 저는 도망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예. 대통령 입장에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마약 사건 말아먹었다고 주장했고 그러면 저에 대해서 심각한 명예훼손이거나 아니면 제가 죽일 놈이겠죠. 그럼 둘 중에 하나 끝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답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씀 드리죠. 저는 민주당 정권이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마약 수사권을 박탈했을 때 검수원복으로 마약 수사를 되살렸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마약 수사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이고 강경했냐면 대단히 마약의 단속을 강조해왔어요. 그랬죠. 그런데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이거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우리 이태원 참사 때 김어준, 황운하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마약 수사를 강조했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가 났다라고 허위사실 유포하기까지 했을 정도였죠. 민주당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지금 와서 택도 안 되는 망상을 가지고 제가 마약 수사를 덮었다는 주장을 합니다. 예. 이건 끝을 봐야 됩니다. 저는 그리고 백혜룡 경정은 됐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동훈 전 대표를 언급하지 않잖아요. 백혜룡 경정이 얘기하는 내용이 바로 그거고요. 예. 그 내용을 수사하라고 백혜룡은 거기에 파견하라고 직접적인 지시했죠.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신. 아니 그럴 수밖에 없죠. 백혜룡이 얘기하는 건 그건데 그 사람을 데려다라고 수사해라. 대통령이 이런 지시하시는 거 보셨어요? 예. 그리고 아니 그런데 요 예. 의혹의 하나의 맥락 말씀하신 대로 예. 한동훈 대표께서 법무부 장관 할 때 마약과의 존재 예. 아주 대대적으로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축소했다라는 뉘앙스가 비춰지니까 뭔가 있는 거 아니냐. 사실 여기서 좀 출발한 것 같거든요. 뭐가 있는지를 말하는 사람이 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 아니 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일단 백혜룡 씨가 얘기하는 거 말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다시 돌아가서 아니 정 그러면 첼리스트 녹음이라도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없는데 혹시 그거는 어떻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상관이 없지만 혹시 당시에 용산 대통령실과 관계될 가능성은? 그 가능성은 제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떤 답을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예. 그것 여부도 자기들이 밝혀야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계속 주장해온 것은 그 핵심에 제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민사 형사 소송까지도 그럼요. 진행 중인. 저만 소송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소송을 근데 자 앵커님 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제 그 지시는 불법 지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예. 군 검찰에 대해서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이유로 최상병 특검을 수사를 받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에 대해서 불법한 지시를 한 겁니다. 역시 이것도 특검 대상 아닌가요? 똑같습니다. 대통령은 특정 검사를 지휘할 수 없습니다. 우리 법상. 검찰정법 8조죠. 예. 법무부 장관도 특정 검사를 지휘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런데 임은정에게 백혜룡을 파견받아서 수사해라? 이게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한 지시 내용이에요. 그러면 백혜룡이라는 사람이 수사 능력이 어쩌다는 게 아니라 백혜룡이라는 사람의 말을 신뢰하기 때문에 거기 보낸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건 어떻습니까? 그 백혜룡이라는 사람은 이 사건 본인이 만약에 주장대로라면 외압을 받은 당사자죠. 수사 내용의 사건의 당사자 보고 수사시킨다고요? 무슨 조선시대입니까? 자, 그렇게 따진다면 대장동 사건에서 김만 배 보고 수사시켜도 되겠습니까? 아, 그 얘기가 이런 뜻이었군요. 그 예. 말씀이. 그리고 예. 계엄 사건에서 역시 계엄을 막았던 저를 보고 계엄을 반대派 수사라고 하면 예. 그거 얘기가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수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하는데 대통령은 자기가 폭로했다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보고 네가 수사해라라고 지시한 거예요. 예.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해병 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것을 뭐 정확히 표현하면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검토 참 많이 하네요. 아직까지 뭐 피의자로 오라고 연락 오거나 그러지는 전혀 없습니다. 않았죠. 저는 소환 통보를 받은 사실은 없고 언론 플레이만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제 한 언론에 흘려가지고 특검에서 무슨 피의자로 입건했다는 말 딱 보도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부인 보도 문자를 내더라고요. 뭐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 이거 뭔 지저분한 짓입니까? 아니 저희가 뭐 특검 뭐 저희도 취재하는 입장에서 대하긴 하지만 이것이 지금 특검이 한 전 대표에게 하는 걸 언론 플레이라고 보세요. 전형적인. 그냥 부르고 싶으면 부르면 되는 건 아닙니까? 피의자 입건했다고 자신 있으면 입건했다, 체포영장 치겠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데 왜 슬쩍 흘려놓고 보도는 되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실제로 못 하잖아요. 뭔 검토를 많이 합니까? 그동안 수백억 쓰면서 뭘 한 거예요? 그리고 앞뒤가 안 맞죠. 지금 이명현 특검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이종섭 전 장관이 출국한 것이 잘못이고 출국 금지를 해제했기 때문에 나간 것이고 그 출국 금지 해제한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 출국 금지가 해제된 3월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총선 운동을 하고 있을 때였죠. 해제됐을 당시에는 정치권으로 이미 넘어왔을 때. 그리고 그때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종섭 귀국시키라고 대통령하고 한 번 붙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상황이었는데 저기서 그 해제 책임을 저한테 묻는다고요? 그리고 역으로 오히려 저는 몰랐는데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 금지 조치가 12월에 내려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그냥 기계적으로 되는 것이라 법무부 장관한테 보고되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 사람도 주장에 따르면 저는 이종섭 장관의 출국 금지를 한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그러면 잘한 거 아니에요? 저는 못 나가게 하거든요. 만약에 내보내고 출국시키기 위한 거였다면 법무부 장관의 권능으로서 이거 출국 금지 받지 마 이랬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제가 출국 금지 해제의 피의자라고요? 이게 말 같은 소리도 아니잖아요. 자기들도 그걸 아니까 그냥 긁어보려고 엄프라고 마는 거죠. 긁어보려고. 그거 잠깐 뒤에 여쭤보고 아까 표현 중에 출국 금지를 기계적으로 되는 거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출국 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렇죠? 여러 수사기관에서. 그러면 실무선에서 그 여부를 처리하는 것인데 거의 대부분 수사기관의 판단을 존중하기 때문에 출국 금지를 법무부 차원에서 잘라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관한테 보고될 만한 사람은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명현 특검의 주장대로라도 저는 잘한 거 아니야, 너네 기준으로. 이 말은 결국은 결과가 그렇다는 거지. 저는 당시 이 출국 금지가 신청되거나 출국 금지가 된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표현이 특검이 긁으려고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언론 플레이라는 표현도 쓰셨고. 그러면 특검은 왜 한동훈 전 대표에게? 그게 태생적인 문제인데요. 저는 이 지금 3특검 모두가 태생적으로 민주당끼리 정하는 특검이잖아요. 제3자도 아니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참여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정한 특검이고 자기들에게 민주당끼리 자기들에게 입맛에 맞는 정치적 충동도를 가진 사람들만 선정한 특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특검들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들 권력과 지지자들에게 이쁜 짓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 이상이 이 문제가 제가 사실 저는 이 점도 말씀드리죠. 최상병 특검에 관해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대법원장이 선정하는 최상병 특검을 통과시키자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최상병 특검이 뭘 이렇게 피의자로 묻는다고요?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서 제가 제3자 특검, 대법원장 특검을 얘기했던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명현 특검 같이 하다 보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기의 되는 건 없고요. 도대체 몇십일 이렇게 기간 동안 수백억 쓰면서 뭘 한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경로요? 그거 다 알았잖아요. 뭘 밝혀낸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 교회 이영훈 목사님 압수수색한 거예요? 그래서 국익을 턴 거예요? 그런 거 말고 뭘 밝혀냈죠?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이런 거 하는 건데요. 저는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정치적인 편향된 사람을 뽑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이명현 특검이란 분은 예전에 병풍이 있었잖아요. 그때 김대엽 데려다가 수사하자고 했던 사람이에요. 군법무관 때. 그러니까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그냥 데려다 쓰다 보니 그러니까 그냥 정치적인 얘기에 정치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특히 이분이 특검으로 임명된 이후에
자기 페북에다가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관한 게시물도 올렸어요. 그랬어요? 아니 예. 그런 사람이 정치적인 편향을 가진 결과, 정책 편향성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결과 믿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리고 하나 이건 제언 드리고 싶어요. 예. 저는 이런 식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검 출세 방지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검 출세 방지법. 무슨 말이냐면 지금 특검들은요. 이렇게 이거 끝나고 나서 한 자리 좋은 자리 어디 가겠다. 뭐 예. 벌써부터 감사원장 가고 싶다고 하는 사람은 이 특검 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떠들고 많이 다니잖아요. 감사원장 보내달라고. 자, 그러면 그거나 선출직 가거나 아니면 정권하고 친하다는 공인 인증서를 가지고 떼돈 벌고 싶거나 이런 야망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 자, 사람이 그럴 수 있는데요. 이게 너무 노골적으로 됐어요. 특히 이번 특검법의 큰 문제점의 하나는 뭐냐면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예. 하나만 한동훈 전 대표 역시 특검의 파견 검사였고 그게 어떻게 보면 한 전 대표, 윤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아까 말씀하신 정치적인 성향성은 선천적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파견 검사였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제가 저는 검찰 경력을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는 편입니다만 제가 했던 사건들을 쭉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게 어느 한쪽만 합니까? 예. 왜냐하면 저에 대해서 그런 편향성이 있다는 공격을 이쪽이든 저쪽이든 못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제가 어떤 권력 눈치 보면서 한쪽으로 기울여서 수사했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에서는 저의 반대자들도 인정할 겁니다. 수사는 복잡할 게 없습니다. 그냥 정치 생각하지 말고 팩트 쫓아서 그냥 절차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지금 특검은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평의 그런 비극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절차와 팩트를 통해서 수사하고 그렇습니다. 있지 않다. 제가 아까 이어서 말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예, 딴 거 여쭤봐야 돼가지고. 잠깐 이거 한마디만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특검 방지법이라는 거 결국은 특검 수사가 끝나고 재판이 된 다음에 몇 년 동안은 공직에 못 나가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 그 기간 동안은 수임에 제한을 둬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런 정치적인 욕심, 재산적인 욕심을 가진 야심가들이 특검을 들어와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안 관련한 건 여기서 마무리하고 좀 한동훈 전 대표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치인이시고 앞으로도 정치를 하실 테고요. 그게 이제 대선이 목표가 될 겁니다. 지금은 이제 민심 투어 하시고 라이브 방송 하시고 가까운 목표를요. 한 전 대표는 뭐 대선은 좀 멀리 떨어져 있다. 가까운 목표를 뭘로 두고 계십니까? 민심을 얻는 겁니다. 좀 너무 이 고루한 얘기 같지만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한 10개월 전만 하더라도 앵커님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일 줄 아무도 몰랐잖아요. 국민의힘이요? 이 나라가요. 계엄이 있기 전에는. 예. 그럼 그 이후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역동성을 감안하면 결국은 지금 뭐 10개월 뒤 뭐 이런 거 예상하는 건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 정말로 우리 보수 정치가 민심을 되찾고 신뢰를 되찾는 방식을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예. 저는 보수의 정치의 주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정말로 하고 싶습니다. 나머지는 절차의 문제, 자리의 문제는 부수적으로 따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심을 얻게 되면은 자연히 따른다. 그런데 최근에 정치권의 흐름을 뭐 잘 보시겠지만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민심보다는 당심을 쫓아가는 현상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런 상황에서 어쨌거나 당내에서 보수 진영에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당심을 잡을 필요도 반드시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런 차이가 계속 유지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당성, 뭐 이런 주장도 하는 사람이잖아요. 당성이 중요하다. 당성보다 민심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내공이 있는 나라에서 국민의 내공이 있습니다. 정치의 내공이 있다기보다는 결국은 민심이 당심을 견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조갑재 대표가 저희 프로에 나와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정치는 결국에 선거로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뭔가 검증을 받고 커나간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 선거가 이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전 대표를 두고 여러 가지 뭐 하마평들이 있습니다. 지방선거도 있고 보궐선거도 있고 의식은 하고
하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좋은 정치가 목표입니다. 좋은 나라 만드는 게 목표고요. 그 과정에서 그 힘을 얻기 위한 노력은 당연히 할 겁니다만 여러 가지 변수들이 너무 많아요. 정해진 것도 없고. 그리고 아까 저희가 민심 경청 로드에 대해서 여러 번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굉장히 많은 분들을 열흘 동안 만났어요. 지내면서. 그런데 놀란 건 저한테 이런 문제를 질문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물가 문제, 관세 협정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대단한 고통들이 벌써부터 고물상에까지 이어져 있거든요. 포철에서 쇠를 안 산답니다. 그럼 고물상도 포철에다 고물을 납품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현실의 문제가 훨씬 크고 결국은 그 지점에 전 집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데 그게 제가 무슨 뭐 현실 정치에서 선거에 안 나가겠다. 당연히 그건 아니죠. 그런데 그걸 지금 제가 미리부터 정치공학적으로 계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짧게 당분간은 민심 경청 투어와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 낸 작업을 병행해 가시는 건가요? 제가 민심 경청 로드에서 민심을 얻는 얘기도 하지만 제가 이거 한번 보시죠. 최근에 메시지를 내거나 유효한 메시지로 보면 제가 민주당과 제일 많이 싸우고 있지 않나요? 제 말씀은.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민심을 경청하는 것과 싸워야 될 때 싸우는 것은 서로 분리된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